고아원 출신이 뱃속에 애 하나 앞세워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려는 수작 아니야? 시어머니의 팔이 크게 휘둘러지더니 만석의 여자 앞에서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연분홍 원피스 위로 튀었어요. 옆에 앉은 남자는 면 셔츠에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오빠라고 조롱당한 그 남자는 주먹을 꽉 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온 오빠에게도 침을 뱉듯 말했죠. 고아원 나온 애가 뭐 대단한 데서 일하겠어? 그 오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나왔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낡은 목걸이 반쪽을 꽉 움켜쥔 채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시어머니는 숟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그림자, 한성그룹 부회장이었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목소리가 닿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눈부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골목 안쪽 한정식집 수담의 나무 간판 아래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임신 8개월의 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싼 서하은이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은은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커진 배 때문에 옆 단추 하나를 채우지 못한 자리가 안쓰러워 보였죠. 앞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입술에 연한 색조 화장을 한 하은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은의 뒤를 따라 수수한 면 셔츠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다림질 자국이 반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손목에는 가죽이 달아 속살이 드러난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었죠. 서진우였어요. 오빠, 나 떨려. 손 좀 봐. 하은이 식당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쪽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손이 차네. 긴장하지 마. 진우가 하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체온을 전해줬어요. 하은이 오빠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들어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다시 한 번만 부탁할게. 안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절대 참아야 돼. 알지? 오빠가 화내면 다 틀어져. 나한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 이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단 말이야. 하은의 눈 속에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죠. 진우가 동생의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들여다보다가 하은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만히 넘겨줬어요. 알았어. 약속할게. 들어가자. 발밑 조심하고. 진우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하은의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아줬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식당 안으로 들어섰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지났어요. 복도 끝에 개인 룸에 무거운 나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 아래 넓은 방이 나타났죠. 방 안쪽 상석에 한복 차림의 오복순이 등을 곧게 세운 채 앉아 있었어요. 옥색 한복 저고리에 금빛 브로치를 달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의 옆자리에 태준이 어깨를 움츠린 채 앉아 있었는데 연신 어머니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입술을 달싹거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하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은이 배를 감싼 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숙인 고개를 천천히 들며 오복순의 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오복순은 하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진우에게로 옮겼어요. 진우의 머리끝부터 구두 끝까지 천천히 훑더니 입꼬리를 한쪽으로 비틀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빠라는 사람이야?
오복순이 찻잔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톡톡 튕기며 말했죠. 부모도 없는 애가 고아원 오빠 하나 달랑 끌고 온 거야? 이게 상견례 자리에 내놓을 사람이냐고. 하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진우가 자세를 바로잡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은이 오빠 서진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서진우? 그래, 감사하긴 뭘. 명함 같은 거 있어? 뭐 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말을 섞든가 하지. 오복순이 손바닥을 탁 펴서 진우 앞에 내밀었죠. 마치 신분증을 검사하듯 손짓을 했어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회사. 오복순이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죠. 그래, 그렇겠지. 고아원 나온 애가 무슨 대단한 데서 일하겠어. 이런 사람 하나 앉혀놓고 상견례를 한다는 게 우습지도 않냐? 오복순이 태준을 향해 턱짓을 하며 쏘아붙였어요.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들어 얼굴 앞에 세웠습니다. 하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치마를 두 주먹으로 꽉 쥐었죠.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질 만큼 세게 쥐고 있었어요. 잠시 후 직원들이 문을 열고 음식을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잡채, 모듬전이 상 위에 올라가고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죠.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어 올렸어요. 그때 오복순이 젓가락을 집어들다 말고 갑자기 하은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뱃속에 든 게 진짜 우리 아들 자식이 맞아? 오복순의 눈이 가늘어지며 하은을 노려봤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것저것 만나고 다녔을 텐데 누구 씨인지 어떻게 믿으라고. 하은의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어요. 쨍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진우의 눈이 오복순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어요. 오른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려는 순간 하은이 테이블 아래에서 오빠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하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진우가 이를 악물고 주먹을 풀었어요. 시집도 못 갈 팔자가 뱃속에 애 하나 앞세워서 이 집안에 기어들어 오려는 수작 아니야? 응? 오복순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한 단계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은의 눈시울이 빠르게 붉어졌죠.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지만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모 한 명 없이 고아원 오빠 하나 데리고 와서 이게 상견례라고? 이러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냐고. 오복순이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서더니 팔을 크게 휘둘러 테이블 위에 찬 그릇들을 쓸어 엎었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갈비찜 국물이 하은의 연분홍 원피스 위로 튀었어요. 김치 조각이 진우의 바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전복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타고 흘러내렸죠. 하은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움츠렸어요. 복도에서 직원 두 명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우리가 손님이야. 건드리지 마. 당장 나가. 오복순이 직원들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며 호통을 질렀죠.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태준이 그제야 메뉴판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심하셨다. 하은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죠. 태준이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이었어요. 태준은 어머니를 말리는 대신 하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좀 이해해.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급하신 분이야. 네가 좀 넓게 봐줘. 하은의 눈에서 마지막 기대의 빛이 스르르 꺼졌죠. 진우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질릴 만큼 쥐어졌어요.
이를 악물고 태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진우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아났죠. 그러나 진우는 동생에게 한 약속을 떠올리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주먹을 풀었어요. 하은이 치마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가자.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오복순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복순은 턱을 치켜들고 콧방귀를 뀌며 진우의 시선을 받아넘겼죠. 진우가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하은의 원피스 등판에 갈비찜 국물 자국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에게 길을 비켜줬죠. 진우의 오른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었어요. 어머니의 유품, 은색 나비 목걸이의 반쪽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경기도 외곽의 낡은 보육원 햇살의 집에서 8살 진우와 4살 하은은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었죠. 진우는 매일 밤 울며 엄마를 찾는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빠가 있잖아라고 속삭이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검은 승용차를 타고 온 양복 차림의 남녀가 진우만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진우는 하은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었죠. 하지만 보육원 원장과 어른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차에 실려가기 직전 진우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어머니의 유품 목걸이를 반으로 꺾어 한쪽을 하은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오빠가 반드시 찾으러 올 테니까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다짐했었죠. 진우를 데려간 사람들은 국내 10대 재벌 한성그룹 한재현 회장 부부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녀가 없던 그들은 총명한 눈빛의 진우를 양자로 입양하여 한진우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진우는 결코 본명 서진우를 잊지 않았어요. 한성그룹 회장 부부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진우는 타고난 사업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20대 중반에 그룹 신사업 부문을 맡아 매출을 3배로 끌어올렸습니다. 30세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재계에서 냉혈한 경영 천재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화려한 이면에서 그는 매년 하은의 생일이면 보육원 근처를 찾아 먼발치에서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 하은의 성장 과정을 기록한 파일이 그의 서재 금고 안에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한편 하은은 보육원을 나온 뒤 식당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 청소 일을 병행하며 스스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해 서울 변두리의 작은 플라워숍에서 일하며 비로소 안정된 일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 전 꽃배달을 간 카페에서 정태준을 만나 사랑에 빠졌죠. 태준은 내 과거 따위 상관없어. 나는 지금의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며 하은에게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태준은 기뻐하는 듯 했으나 어머니 오복순에게 하은의 고아 출신 사실을 알리자 전화기 너머로 당장 헤어져 그런 년이 낳은 애를 내 손주로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준은 하은에게는 어머니를 내가 설득할게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상견례 날짜만 질질 끌다가 하은의 배가 8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가 잡혔죠. 상견례를 앞둔 일주일 전 진우와 하은의 재회는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진우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하은의 현재 주소와 근무지를 최종 확인한 뒤 진우가 직접 플라워숍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목걸이 반쪽을 내밀자 하은은 자신의 목에 걸린 반쪽과 맞대어 보고는 24년 만에 오빠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죠. 진우 역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재회의 감격 속에서 하은은 오빠에게 임신 사실과 다가오는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고, 진우는 동생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반드시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은이 오빠 사돈댁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재벌이라는 건 절대 밝히지 말아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어라고 간곡히 부탁했었죠. 진우는 동생의 뜻을 존중해 양복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참석하기로 약속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진우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택시 뒷좌석에서 하은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어깨가 잘게 떨렸어요. 진우가 동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턱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하은의 원룸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반지하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진우가 동생의 신발을 벗겨주고 옷장에서 이불을 꺼내 덮어줬죠. 국물이 묻은 원피스를 갈아입힐 새도 없이 하은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진우가 방구석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은의 숨소리를 지켜봤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잠잠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현관을 나섰죠. 문을 닫자마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우가 번호 하나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급하게 부탁드릴 게 2가지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죠. 오늘 저녁 상견례를 했던 강남 한정식집 수담이라는 곳입니다. 개인 룸에 보안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 영상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십시오. 진우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정만수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기본 정보를 정리해 두십시오. 전화를 끊은 진우가 원룸 건물 계단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죠. 진우가 주머니 속에서 나비 목걸이 반쪽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가로등 빛에 은색 나비 날개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목걸이에 끊어진 단면을 천천히 쓸어내렸죠. 진우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하은이 부은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들어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4번 울리고 나서야 태준이 전화를 받았죠. 태준아,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설명이라도 해줘. 나한테 사과 한마디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목소리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했는데 원래 그런 분이야. 성격이 급하신 거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태준이 하품을 섞어가며 대답했죠. 이해를 해? 내 옷에 음식을 쏟으셨어. 뱃속에 있는 내 아이를 의심하셨다고. 근데 당신은 왜 한마디도 안 했어? 거기 앉아서 메뉴판만 보고 있었잖아.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야,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끊는다. 뚜 하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은이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죠. 통화 시간 1분 47초가 찍혀 있었어요. 같은 시각 진우는 한성그룹 본사 63층 부회장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린 진우가 비서실장 강태호를 불렀죠.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법무팀장 최 변호사한테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해. 네, 부회장님.
오전에 유통계열사 실적 보고가 잡혀 있는데 그것도 미룰까요? 강태호가 태블릿을 들고 일정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전부 미뤄. 오늘 아침에는 이것만 한다. 진우가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10분 뒤 최경수 변호사가 부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진우가 소파를 가리키며 자리를 권하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최 변호사, 어젯밤 부탁한 식당 영상은 확보했습니까? 새벽에 수담 측과 연락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원본 영상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수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죠. 정만수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정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안팎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재무, 입찰 내역, 하도급 관계, 돈의 흐름까지 전부 다. 최경수가 펜을 멈추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진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이 직접 조사하는 티가 나면 안 됩니다. 외부 회계법인이랑 로펌을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건은 최 변호사와 강 실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진우가 잠시 말을 끊었다가 최경수의 눈을 똑바로 봤죠. 특히 제 여동생 하은이한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48시간 안에 기본 정보부터 올리겠습니다. 최경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48시간 뒤 최경수가 올린 보고서가 진우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정한건설은 자본금 5억 원의 1년 매출이 약 120억 원 정도 되는 중소건설 회사였죠. 주로 큰 회사의 공사를 받아서 하는 하청업체였어요. 정만수가 현장 출신으로 직접 세운 회사인데 실제로 돈 관리와 사람 관리는 오복순이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과 집안 돈의 경계가 없는 전형적인 가족회사였죠. 같은 무렵 하은은 매일 아침 꽃마루 플라워숍으로 출근하고 있었어요. 만삭의 몸으로 새벽꽃 시장에서 꽃을 사오고 화환을 만들고 결혼식장에 꽃을 배달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며 빌려간 2천만 원은 소식이 없었죠. 하은이 보육원을 나온 뒤 5년 동안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근무, 새벽 청소를 하며 한 푼 한 푼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태준이 매달 보내주기로 한 생활비 100만 원도 한 달째 입금되지 않아서 하은은 병원 검진비와 월세를 꽃마루 월급에서 쪼개어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꽃마루 사장 박미정이 카운터 뒤에서 가위로 장미줄기를 다듬다가 하은을 불렀죠. 하은아, 이리 좀 와봐. 아침부터 얼굴이 반쪽이 됐어. 하은이 꽃 양동이를 내려놓고 카운터 앞에 섰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좀 못 잤을 뿐이에요. 못 자긴. 태준이 그 사람한테 당장 생활비 받아내. 임신한 여자한테 밥값도 안 주는 게 어디 사람이야. 박미정이 가위를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장님, 저는요, 남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해요.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은이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꽃 양동이를 들어 올렸죠. 박미정이 하은의 뒤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상견례가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먼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준아, 혼인 신고 날짜 잡자. 아이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할 게 많잖아. 하은아, 어머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이 얼마야? 한 달? 두 달? 아이가 곧 나와. 내가 어머니 설득할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고. 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같은 시각
오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잘 들어. 그 여자랑 결혼은 절대로 안 돼. 아이가 나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 우리 자식이 맞으면 양육비나 좀 보내주고 거기서 끝내. 어머니, 그래도가 뭐야? 네가 만약에 결혼을 강행하면 강남 아파트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정한건설 지분 물려주기로 한 거, 전부 다 없던 일로 한다. 알아들었어? 오복순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풀며 고개를 떨궜어요. 네, 어머니. 태준의 입에서 힘없는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무렵 진우는 퇴근 후 매일 저녁 하은의 원룸을 찾아가고 있었죠.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하은이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돌아갔어요. 첫 번째 방문에서 진우는 반지하 원룸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검은 점처럼 번져 있었고 보일러는 고장이 나서 찬물만 나왔죠. 임산부가 지내기에는 너무 좁고 습한 공간이었어요. 하은아, 서초구에 괜찮은 아파트가 하나 있어. 전세로 옮기자. 여기는 애 낳고 살 때가 아니야. 진우가 식탁에 앉아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오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오빠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24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은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진우가 입을 다물고 동생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은의 눈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진우는 꽃마루 사장 박미정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하은이 원룸 보일러 수리비하고 제습기 하나 사는 비용을 제가 드릴 테니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은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박미정이 진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라는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박미정이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죠. 상견례 이후 보름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꽃마루 앞에 검은 대형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오복순이 선글라스를 쓴 채 내렸죠. 오복순이 꽃마루의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은이 카운터 뒤에서 꽃다발을 묶다가 오복순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아. 오복순이 카운터 위에 갈색 봉투를 툭 던졌죠. 봉투가 카운터 위에서 미끄러져 하은의 손 앞에 멈췄어요. 안에 500만 원 들어있어. 그리고 각서도 같이 있으니까 서명해. 우리 태준이하고 깔끔하게 끝내. 아이 낳고 혼자 살든 뭘 하든 알아서 해. 하은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다발 위에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앞으로 정태준과의 관계를 끝내고 정씨 집안의 돈이든 뭐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 봉투를 두 손으로 집어 오복순 앞으로 밀어냈죠.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와 함께한 게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뭐? 고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어? 500이면 너한테 큰 돈이잖아. 오복순이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이 돌아서며 진열대 옆을 지나갔죠. 팔꿈치로 진열대 위에 호접난 화분을 밀었어요.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흙과 꽃잎이 가게 바닥에 흩어졌죠. 손님, 이건 30만 원짜리 화분인데요. 변상하셔야 합니다. 박미정이 카운터에서 뛰어나오며 항의했어요. 오복순이 코웃음을 치고 유리문을 밀며 유유히 나갔습니다.
카운터 위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그날 밤 하은에게서 전화를 받은 진우는 동생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들었어요. 전화를 마친 직후 진우가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꽃마루라는 가게에 카메라가 있어.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오후 영상 원본을 확보해라. 증거로 쓸 수 있게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진우가 이어서 최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한건설 조사 중간 보고서 이틀 안에 올려주십시오. 사흘 뒤 올라온 보고서를 진우가 부회장실 책상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정한건설은 지난 5년 동안 공사 입찰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이 4건, 자재를 사온 것처럼 꾸민 거짓 계약이 7건, 안전점검 서류를 꾸며서 낸 것이 3건, 총 14건의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복순 이름과 오복순 친언니 이름으로 만든 통장 3개에 5년 동안 12억 원이 움직인 흔적도 나왔죠. 세금을 피하려고 만든 돈이 분명했어요. 진우가 보고서를 덮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진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한성그룹 건설 쪽에서 다음 분기에 강동구 대규모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어요. 정한건설이 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계약을 맺게 한 뒤에 문제를 터뜨리면 위약금의 거래 금지까지 한꺼번에 칼을 꽂을 수 있었죠. 같은 시각 태주는 하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강남 신사동의 한 루프탑바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대학 동기 윤서영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중견제약회사 대표의 딸이었죠. 태준이 하은을 만나기 전부터 3년 동안 사귀어온 또 다른 연인이었어요. 서영아,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그쪽은 적당히 정리될 거야. 결국 너랑 결혼하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태준이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나 더 이상은 못 기다려. 서영이 태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내밀었죠. 당연하지. 곧 끝나. 태준이 서영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웃었어요. 루프탑 바를 나온 두 사람이 서영의 차에 함께 타는 모습, 그리고 서영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길 건너편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찍히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따로 배치해 둔 사람이었죠. 시간과 장소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그날 밤 진우의 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한건설 보고서, 상견례 식당 영상, 꽃마루 영상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복순이 꽃마루에 다녀간 지 사흘 뒤였어요. 저녁 무렵 하은의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은이 현관문을 열자 태준이 서 있었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과일 한 봉지도 미안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밥 먹었어? 하은이 문을 열어주며 물었죠. 태준은 대답 없이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원룸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빨래가 널린 건조대,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을 눈으로 훑었죠. 하은아, 할 말이 있어서 왔어. 태준이 바닥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그 전까지 결혼 이야기는 보류야. 어머니 뜻이기도 하고 나도 확인은 해야 하니까. 하은이 태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천천히 커졌죠.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이 뱃속에 있는 게 누구 아이인데. 하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아니라 절차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요즘 세상에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하며 원룸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벽 모서리의 곰팡이 얼룩에 멈췄죠. 솔직히 여기서 애를 키울 수 있겠어?
이런 데서 아이를 낳겠다는 거 자체가 무책임한 거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현관 쪽으로 돌아섰어요. 하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죠.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현관문이 닫힌 뒤 하은이 싱크대를 붙잡고 섰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죠. 하은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소량의 피가 보였습니다.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119를 눌렀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하은이 들것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담당 의사가 하은을 진찰한 뒤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최소 열흘은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면 아이가 일찍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태준에게 4번 전화를 걸었죠. 태준은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새벽 2시 두 번째 보호자 연락처인 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수액을 맞으며 누워있는 하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죠. 진우가 간호사에게 1인실로 옮겨달라고 한 뒤 병상 옆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하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진우는 그 자세 그대로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병원비를 정리하다가 하은의 건강보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정기검진을 3번이나 빠뜨린 기록이 있었죠. 태준이 보내주기로 한 생활비와 병원비는 단 한 번도 입금된 적이 없었어요. 하은의 통장에는 꽃마루 월급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빼고 남은 잔액 27만 원만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병실을 나와 아무도 없는 복도 끝 비상구 앞에 섰죠. 주먹으로 벽을 한번 크게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진우의 손등 위로 핏줄이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죠.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가 숨을 깊이 내쉬며 병실로 돌아갔어요. 하은이 입원해 있는 사이 오복수는 강남의 한 호텔 뷔페에서 열리는 주부 모임에 나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6명의 지인들 앞에서 오복순이 입을 열었죠.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여자가 있는데 그게 고아원 출신이래.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는 것이 임신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 오려고 해. 참 기가 막혀서. 오복순이 포크로 케이크를 잘라 먹으며 떠들었어요. 지인 중 한 명이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 오복순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올렸습니다. 하은에 대한 험담이 오복순의 주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이번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오복순이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오복순의 뒤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죠. 하은아, 몸은 좀 어때? 오복순이 과일 상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오복순의 손에는 과일 상자 외에 서류 봉투가 하나 더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이 몸을 일으키려 했죠.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오복순이 손을 내저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빼내 하은의 이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해. 아이는 네가 키우되 우리 집안의 양육비든 뭐든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 지난번에 줬던 5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적어놨으니까. 하은이 종이를 들어 읽어봤죠. 꽃마루에서 내밀었던 것보다 더 독한 내용이었어요. 서명 못합니다. 하은이 종이를 오복순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병실 문을 닫더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출신이 우리 집안 성을 갖고 싶은 것도 모자라서 병원비까지 우려먹으려는 거야?
어머님, 저는 그런 뜻이. 내 엄마 아빠가 왜 너를 버렸는지 이제 알겠다. 제대로 된 부모였으면 자식을 이 모양 이 꼴로 키웠겠어?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부모를 두고 버렸다는 말을 들은 하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은이 이불을 두 주먹으로 움켜쥐고 고개를 떨궜죠. 태주는 병실 구석 창가에 서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병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진우가 모습을 드러냈죠. 진우는 하은의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러 일찍 온 참이었어요. 진우가 오복순 앞에 한 걸음 다가서서 멈춰 섰습니다. 진우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사돈어른, 방금 하신 말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하겠습니다. 뭐야, 고아원 오빠가 또 왔어? 돈도 없는 것이 뭘 기억하겠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오복순이 콧방귀를 끼며 진우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병상 옆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죠.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안 직원을 불러주십시오. 간호사와 보안 직원이 도착하자 오복순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들 여자친구 병문안 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보안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오복순을 병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준도 어머니를 따라 고개를 숙이고 나갔죠. 진우가 하은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물컵을 건넸어요. 하은아,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올걸. 하은이 물컵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넘칠 뻔했습니다. 진우가 하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겹쳐 잡아주었죠. 오복순이 돌아간 뒤 진우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비서실장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실장, 2가지야. 하은이 병실 스탠드 시계 안에 넣어둔 녹음기 있지? 그 파일 지금 바로 회수해서 법무팀에 넘겨. 그리고 병원 측에 연락해서 하은이 병실을 좋은 방으로 옮겨줘. 비용은 내 이름으로 처리하고. 전화를 끊고 바로 최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변호사, 정한건설이 우리 건설 쪽 강동구 공사 입찰에 참여할 거라고 했죠. 그 입찰건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부회장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수합니다. 대신 법적으로 빈틈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진우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며칠 뒤 진우는 양부 한재현 회장의 자택을 찾아갔어요. 서재에 마주 앉은 한 회장 앞에서 진우가 상견례부터 병실 사건까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 혈육이 저런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24년 동안 양부 앞에서 한 번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진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진우야, 내 동생은 이제 우리 가족이다. 필요한 건 뭐든 써라. 한 회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열흘 뒤 안정을 되찾은 하은이 퇴원 전날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은 받지 않았죠. 한참 뒤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얘기하자. 하은이 휴대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이번 열흘 동안 태준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진우가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은이 진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 나 이제 어떡해. 늘 강인하던 하은이 처음으로 오빠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가 동생을 품에 안았죠. 하은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넌 아이만 건강하게 낳으면 돼. 나머지는 오빠가 다 한다. 진우가 하은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출산 전까지만이라도 깨끗한 오피스텔에서 지내자. 아이한테 해주는 거야. 아이가 나온 뒤에 더 넓은 데를 알아보면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오빠 말 들어. 하은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병원 정문을 나섰죠. 하은이 진우가 마련한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에 장을 보고 돌아온 하은이 로비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고급 코트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하은을 위아래로 천천히 후쳤죠. 서하은 씨 맞지? 하은이 장바구니를 양손에 쥔 채 멈춰 섰어요. 누구세요? 윤서영이야. 태준이 여자친구. 하은의 손에서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여자친구라니 무슨 말이에요? 임신한 거 알고도 찾아온 거니까 내가 나쁜 여자처럼 보이겠지. 근데 불쌍한 건 나 말고 당신이야. 서영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죠. 서영의 눈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서영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나랑 태준이는 당신 만나기 전부터 3년을 사귀었어. 지금도 만나고 있고. 서영이 화면을 한 장씩 넘겼죠. 태준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제주도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발리 수영장에서 함께 웃는 사진이 줄줄이 나왔어요. 서영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기자 대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사랑해. 하은이건 곧 정리돼. 조금만 기다려줘. 일주일 전 태준이 서영에게 보낸 메시지였죠. 하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태준이 어머니도 나를 며느리로 찍어놨어. 당신은 처음부터 끼어든 쪽이야. 알아서 정리해. 서영이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코트깃을 세우며 로비를 나갔습니다. 하은이 로비 소파에 천천히 주저앉았죠.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사과 하나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오피스텔 현관문을 닫자마자 하은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내어 울었죠. 어깨가 크게 들썩이고 온몸이 떨렸어요. 마침 저녁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온 진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하은을 보고 도시락 봉지를 내려놓았죠. 진우가 하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동생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은아, 하은아. 나야 오빠야.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하은이 울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서영의 방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다고, 메시지도 보여줬다고, 처음부터 자기가 끼어든 거라고 했다고요. 진우가 하은의 휴대폰을 확인했죠. 서영이 자료를 보여주면서 하은이 찍어둔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진우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턱 근육을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진우가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부 옮긴 뒤 법무팀에 즉시 전송했죠. 진우의 법무팀이 서영이 보여준 자료와 이전에 확보해둔 태준과 서영의 사진을 합쳐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태준이 하은에게 결혼 자금으로 쓰겠다며 빌려간 2천만 원의 행방이었죠. 그 돈이 빠져나간 직후 태준의 카드 내역에 서영과 간 발리 여행 항공권 185만 원, 파리 호텔 420만 원, 명품 가게 680만 원이 줄줄이 찍혀 있었어요. 하은이 5년간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태준이 다른 여자와 쓴 것이었습니다. 같은 주 오복수는 하은 문제가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태준과 서영의 결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아버지 윤상철이 제약회사 대표라는 점이
오복순의 욕심을 건드렸습니다. 정한건설이 서영내 제약회사 공장을 지어주면 큰 돈벌이가 되는 거였죠. 오복순은 강남 호텔에서 양가 식사 자리까지 잡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우리 태준이가 좋은 집안 딸이랑 결혼해. 상대 아버지가 제약회사 대표야. 오복순의 목소리에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의 존재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죠. 출산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은이 아무리 거절해도 이번만큼은 진우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산후조리원 마더스케어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었죠.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조카한테 해주는 거야. 내 조카가 제일 좋은 데서 첫 딸을 보내게 해달라. 오빠 부탁이다. 진우가 하은의 두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은이 한참 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한 회장의 부인 이정숙 여사가 직접 하은의 오피스텔을 찾아왔어요. 아기 옷 세트와 유모차를 들고 온 여사가 하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하은아, 우리가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생각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렴. 하은이 여사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 뻘 되는 어른에게 환영받고 보살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죠. 여사가 돌아간 뒤 하은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 어머니라는 게 이런 느낌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진우가 전화기를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24년 전 동생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한편 진우의 법무팀은 정한건설에 대한 최종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중간 보고서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 쏟아졌습니다. 리베이트, 거짓 계약, 서류 위조 14건에 더해서 3년 전 정만수가 맡은 경기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장비가 부실해서 인부 한 명이 4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건이 나왔죠. 그 인부는 허리 아래를 못 쓰게 되었는데 정만수가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3천만 원을 쥐어주며 입을 막았던 거예요. 오복순의 통장 3개에 모인 12억 원 중 4억 원은 오복순 친언니의 남편이 만든 실체 없는 회사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복순 개인 주식 계좌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보고서를 금고에 넣으며 중얼거렸죠. 하은이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은 뒤에 그리고 정한건설이 우리 입찰에 발을 들인 뒤에 예정일보다 닷새 이른 새벽 하은이 산기를 느꼈어요. 진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12시간의 힘겨운 출산 끝에 하은이 건강한 딸아이를 품에 안았죠. 하은의 얼굴에 지난 몇 달간의 눈물이 모두 씻겨나간 듯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진우가 유리창 너머에서 조카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양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오후에 한 회장 부부가 아기 선물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이정숙 여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새 식구구나. 병실에 함께 와 있던 꽃마루 사장 박미정까지 눈물을 글썽였죠. 하은이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서율이야. 내 성을 따를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진우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죠. 출산 사흘 뒤 태준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아이 얼굴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빨리 진행해.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둬야지. 어머니 뜻이기도 하고 나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태준이 간호사와 다른 산모 보호자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하은에게 말했죠. 태준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궁금함이나 미안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신생아실에서 나오던 진우가 복도에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진우가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입을 열었죠. 검체 채취는 이미 끝났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야.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는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어. 양육비, 출산비, 교제 기간에 빌려간 돈까지 전부 포함해서.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그때 가서. 태준이 말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몸을 돌려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갔죠. 태준이 사라진 뒤 진우가 복도 창가에 서서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태준에 대한 양육비 청구와 빌려간 2천만 원에 대한 고소장 준비를 마무리해 두십시오. 단 접수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할 때까지 잡고 계십시오. 전화를 끊고 진우가 부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였죠. 진우가 최경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정한건설 입찰 현황은? 예상대로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찰이 마감됩니다. 입찰 끝나고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감사팀 투입 준비를 해두십시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모든 것을 동시에 실행합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나비 목걸이 반쪽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죠. 은색 나비 날개가 창밖에서 들어오는 노을빛에 희미하게 빛났어요. 진우가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나간다. 하은이 산후조리원 마더스케어에 들어간 지 2주째였어요. 진우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조리원을 찾아와 서유를 안아주고 하은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내밀었죠. 하은아, 열어봐. 하은이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어요. 아기 옷 세트 아래에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하은아, 네가 보육원에 있을 때 그림을 그렸던 거 기억나? 작은 집 앞에 꽃이 가득한 가게를 그렸어. 그때부터 내 꿈이었잖아. 꽃가게에 카페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오빠가 돕고 싶다. 하은이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곁에 잠든 서율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빠, 나는 오빠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 오빠가 해준 것만으로도 벌써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아. 빚이 아니야. 투자다. 사업 자금을 정식으로 빌려주는 거고 너는 매출에서 갚으면 돼. 이자도 붙인다. 사업이니까. 진우가 서율의 이불을 가만히 올려주며 말했어요. 하은이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율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작게 울렸죠. 이 아이한테 엄마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 말고 뭔가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은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리원을 나온 뒤 하은은 진우가 새로 마련한 서초구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기에 오피스텔은 좁았기 때문에 진우가 넓은 곳을 준비해 둔 거였죠. 새집 거실에서 서유를 안고 첫 밤을 보낸 하은이 거실 테이블 위에 빈 노트를 펼쳤어요. 첫 줄에 블룸 플라워 카페 사업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약간 삐뚤었지만 펜을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며칠 뒤 진우가 한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이준혁, 34세 경영 전문가였습니다. 외식이나 가게 창업 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진우와는 군대 동기로 1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사이였어요. 진우가 준혁을 만나 따로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 동생 사업을 도와줘라. 다만 내가 뒤에 있다는 건 당분간 하은이한테 말하지 마.
하은이는 자기 힘으로 해냈다는 걸 알아야 하는 아이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준혁과 하은의 첫 만남은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은이 노트에 적어온 사업 계획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꽃과 커피를 함께 파는 가게, 꽃이 가득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꽃만 파는 게 아니라 꽃이 있는 공간 자체를 파는 거군요. 이거 됩니다. 준혁이 노트를 읽으며 눈을 빛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2주 동안 매일 만나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가게를 10동네 후보 3곳을 비교하고 어떤 손님들이 올지 분석하고 가게 안을 어떻게 꾸밀지 그림을 그리고 6개월 안에 본전을 뽑을 수 있는지 숫자를 맞춰봤죠.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가 완성됐어요. 하은이 계획서 마지막 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이건 내 가게죠.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준혁의 눈에 하은을 향한 존경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그 무렵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율이 태준의 아이가 맞다는 결과였죠. 진우가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법적 근거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고소장은 접수하지 말고 잡고 계십시오. 정한건설 계약 체결을 기다립니다. 진우가 태준 쪽에는 검사 결과만 알려주되 양육비 이야기부터 꺼내도록 했어요. 부드럽게 접근해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진우가 짜놓은 그물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죠. 한성그룹 건설 쪽에서 발주한 강동구 대규모 공사의 하청업체 입찰이 마감되었어요. 진우의 뜻대로 정한건설이 최종 업체로 뽑혀서 9억 원 규모의 공사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한 줄이 박혀 있었죠. 계약 당사자가 과거든 현재든 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내고 계약은 바로 끝난다. 정만수와 오복수는 이 계약에 환호했어요. 한성그룹 물량을 따냈어. 이제 회사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오복순이 거실에서 남편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오복수는 새 차를 계약했고 정만수는 골프 회원권을 샀죠.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이네랑 결혼 빨리 추진해. 서영이 아버지 제약 공장도 우리가 지으면 돼. 오복수는 이 계약이 진우가 정교하게 놓은 덫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은의 플라워, 카페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죠. 성수동의 한 건물 1층 80평짜리 공간이 확정되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하은은 매일 서유를 업고 현장을 오갔습니다. 꽃을 어디에 놓을지, 의자를 어떻게 배치할지, 조명 색깔은 어떤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직접 정했죠. 이 사람은 진짜 사업가 자질이 있어. 준혁이 진우에게 전화로 보고했어요. 인테리어 현장을 점검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길 건너편 식당의 통유리 너머로 태준과 서영이 다정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봤죠. 서영이 태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 같았어요. 하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거뒀죠. 저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사람이 아니야. 하은이 담담하게 말하고 공사 현장 안으로 돌아갔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준혁이 아무 말 없이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사다 건넸습니다. 하은이 잔을 받아들며 작게 웃었죠. 카페 오픈 2주 전 하은이 예전 직장인 꽃마루의 박미정 사장을 블룸에 초대했어요. 사장님, 블룸의 수석꽃 담당으로 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가장 믿는 분이에요. 박미정이 공사 중인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작은 가게가 맞는 사람이야. 사장님, 저한테 꽃을 가르쳐준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없이는 이 가게가 완성이 안 돼요. 하은이 박미정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박미정이 하은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알았어, 가지. 성수동 플라워 카페 블룸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직접 디자인한 꽃벽이 오픈 첫날부터 사람들의 휴대폰에 담겼죠. 4m 높이의 벽면을 가득 채운 생화 500송이가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냈어요. 준혁이 기획한 마케팅이 맞아떨어지면서 예약이 3주치나 밀렸습니다. 언론에서 성수동의 새 명소라는 기사가 쏟아졌죠. 블룸의 성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방송국에서 하은을 밀착 취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은이 처음에는 과거가 알려지는 것을 꺼렸지만 마음을 바꿨죠. 나랑 같은 처지의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대형 호텔 라온호텔에서 로비꽃 장식을 1년 동안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블룸 오픈 3개월째 월 매출이 1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남동의 2호점 후보지를 찾기 시작한 어느 저녁이었죠. 하은과 준혁이 카페 마감 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 씨, 하나만 물어볼게. 우리 처음 만날 때 진우 오빠가 소개해 준 거 맞지? 준혁이 걸레를 든 채 멈칫했습니다. 잠시 하은의 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맞아. 진우 형이 부탁했어. 근데 처음 한두 번 이후부터는 형 부탁 때문이 아니었어. 이 사업에서 그리고 당신한테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계속한 거야. 하은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오빠다운 방법이네. 고마워, 둘 다. 하은이 다시 꽃 정리를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기 진우는 양부한 회장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여러 개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상견례 식당 영상, 병실 녹음 파일, 꽃마루 카메라 영상, 정한건설 비리 보고서, 오복순 통장 내역, 태준의 양다리 증거와 고소장까지요. 지난 몇 달간 모아온 모든 것이었죠. 아버님, 하은이가 이제 자기 발로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한 회장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덮고 진우를 바라봤죠. 네가 판단한 대로 해라. 다만 하은이가 이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 써라.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휴대폰을 들어 최경수의 번호를 눌렀죠. 시작하자. 진우의 시작하자가 떨어진 다음 날 오전 9시였어요. 정한건설 본사 현관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녀 6명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한성그룹 건설 계열사 감사팀이었죠. 뒤이어 외부 회계 전문가 3명이 합류했어요. 강동구 공사 관련 서류 전부를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팀장이 정만수의 책상 앞에 공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만수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손을 내저었죠.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통상적인 중간 점검 아닌가? 점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당의 사업뿐 아니라 지난 5년간 전체 거래 내역까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탁 펼치며 대답했어요. 정만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이 회사 컴퓨터의 메일과 내부 메신저 기록까지 요구하자 정만수가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죠. 떨리는 손으로 오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보통 감사가 아니야. 통장 관련 서류 정리해도. 뭐? 갑자기 왜?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슨 감사를 해?
오복순이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무튼 빨리 정리해. 정만수가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갔죠. 정만수는 몰랐어요. 감사 협조를 위해 파견된 한성그룹 직원이 정만수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진우의 법무팀에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만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재를 산 것처럼 꾸민 거짓 계약 7건, 하청업체에 뒷돈을 준 4건, 안전점검 서류를 꾸며낸 3건 총 14건의 문제가 드러났죠. 한성그룹 건설 계열사가 정한건설에 공식 통보를 보냈어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 9억 원의 3배인 27억 원을 물어내시고 계약은 오늘자로 끝납니다. 앞으로 한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회사와의 거래가 영구히 금지됩니다. 정만수가 통보서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국세청에 익명 제보가 하나 접수됐죠. 정한건설 대표 정만수와 이사 오복순의 통장 3개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세금 포탈 혐의였어요. 세무조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오복순 이름과 오복순 친언니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 3개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출금이 모두 막혔죠. 오복순이 위약금을 메우려고 비자금을 빼내려 했지만 첫 시도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같은 날 저녁 서울검찰청에 태준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결혼 자금이라며 빌려간 2천만 원을 다른 여자와의 여행비와 명품 구입에 쓴 혐의였죠. 동시에 서율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도 들어갔어요. 태주는 하루 만에 두 쪽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성그룹이 건설업계 주요 회사들의 모임을 통해 정한건설을 공동거래 금지 명단에 올리자 가동한 정한건설에 일감을 줬던 다른 큰 회사 3곳도 줄줄이 거래를 끊었죠. 정만수가 거래은행에 급히 돈을 빌리러 갔지만 신용 등급이 곤두박질 쳐서 거절당했어요. 직원 50명의 월급날이 일주일 앞인데 계좌에 줄 돈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은아, 나야.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소송은 취하해줘. 부탁이야. 하은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었어요.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은 없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 하은이 전화를 끊었죠. 하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복수는 정한건설의 위기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업계 사람들, 정치인 보좌관, 중간 연결체까지 총동원해서 한성그룹 쪽에 선처를 호소하려 했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돌려줬어요. 이건 한성그룹 부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거니라 아무도 손댈 수가 없어요. 오복순이 한성그룹 부회장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부회장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오복순의 주변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오복순이 한성그룹 비서실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로비에 직접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비서실장 강태호에게 지시했죠. 면담을 잡아줘. 열흘 뒤 오후 3시 63층 부회장실에서 면담 당일이었어요. 오복순이 정장을 차려입고 떨리는 무릎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이중 방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죠. 창밖으로 서울 도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서 맞춤 양복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복순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상견례 날 면 셔츠에 낡은 시계를 차고 앉아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고 조롱하고 돈도 없는 것이 뭘 기억하겠냐고 비웃었던 바로 그 남자였죠. 오복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서 카페 뒤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사돈어른. 진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진우가 오복순을 소파에 앉히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6개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첫 번째, 상견례 날 식당에서 밥상을 엎으신 영상입니다. 봉투 하나를 밀었습니다. 두 번째, 병실에서 하은이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욕하신 녹음입니다. 봉투를 하나 더 밀었죠. 세 번째, 꽃마루에서 돈봉투를 던지시고 화분을 깨뜨린 영상입니다. 네 번째, 정한건설 비리 보고서입니다. 다섯 번째, 사돈어른 이름으로 된 통장 3개에서 움직인 12억 원 내역입니다. 여섯 번째, 태준 씨가 두 여자를 동시에 만나온 증거와 하은이한테 빌린 2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쓴 내역입니다. 6개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진우가 오복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대개 가정은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오복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죠.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제발. 오복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이는 착해서 복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만삭인 제 동생한테 고아라고 모욕하고 밥상을 엎고 병실에서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들먹인 그 입,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닥에 무릎 꿇은 오복순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시각 정한건설에 27억 원 강제 집행이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청구도 곧 나옵니다. 태준 씨 고소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돈어른에 대한 고소장도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거둘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다오. 오복순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늦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안내해드려라. 비서가 오복순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죠. 오복순이 비틀거리며 부회장실을 나서는 뒷모습이 복도 카메라에 잡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복순이 정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그 고아원 오빠가 한성그룹 부회장이야. 우리 끝났어. 끝났다고. 오복순의 울음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죠. 같은 시각 정한건설 본사에는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 도착해 회사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정만수가 아내의 전화를 받는 동시에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는 법원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복순이 나간 뒤 진우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복순에 대한 고소장 내일 오전에 접수하십시오. 상견례, 병실, 꽃마루 3건을 하나로 묶어서. 진우가 전화를 끊고 부회장실 창가에 섰어요. 책상 위에는 하은이 보내온 블룸 카페 3개월 차 매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유리 첫 뒤집기 성공이라고 적힌 사진이 있었죠. 서유리가 이불 위에서 배를 까뒤집고 방긋 웃는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우의 입가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블룸 카페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성수동 본점의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으로 안정을 찾았고 한남동 2호점 자리도 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라온호텔 로비꽃 장식을 맡으면서 매달 고정 수입도 들어왔죠. 서율은 첫이가 나고 만말하는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준혁과 하은은 사업 이야기 사이사이에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불룸 카페 성수동 본점에 유리문이 열렸죠. 하은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복순과 태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반년 전 한성그룹 부회장실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던 오복순은 더 이상 명품을 걸치고 있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산 듯한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눈가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에 백화점 아기 선물 세트와 과일 상자를 들고 카운터 앞에 서더니 무릎을 반쯤 꿇듯 허리를 숙였죠. 하은아, 이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우리 손녀 서율이 얼굴 좀 보게 해줘. 오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준이 옆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나도 진심으로 반성했어. 다시 기회를 줘. 우리 셋이 가족이 되자.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죠. 뚜껑을 열자 서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금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카페 안의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오늘 가게에 어머님이랑 태준 씨가 왔어.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 서율이 금 팔찌까지 가져왔어. 그래서 내 마음은 어때? 모르겠어. 진짜 변한 건지 아닌 건지. 진우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하은아, 네가 결정해. 다만 한 달만 지켜봐. 진심이면 한 달 뒤에도 같은 모습일 거고 아니면 반드시 본색이 나와. 알았어, 오빠. 한 달만 지켜볼게. 하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비서실장 강태호와 법무팀장 최경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복순 일가가 하은이한테 접근했어. 24시간 밀착 감시 들어가. 하은이 아파트 출입 기록, 카페 방문 빈도, 태준이 전체 동선을 빠짐없이 추적해. 그 뒤로 태준은 매일같이 불룸 카페에 나타났어요. 테이블을 닫고 배달 주문을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퇴근 후에는 하은의 아파트에서 서율을 안아주고 목욕까지 시켰죠. 오복순도 주 3번씩 아파트를 찾아와 빨래를 개고 장을 받아줬어요. 할머니가 서율이 이유식 해줄게.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오복순이 부엌에서 서율의 이유식 그릇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복순은 아파트에 올 때마다 눈이 바빴어요. 거실 소파의 상표를 슬쩍 확인하고 냉장고를 열어 안에 든 것들의 가격대를 살폈죠. 하은의 옷방문이 열려 있으면 안을 들여다보며 옷과 가방을 가늠했어요. 하은이 얼마나 사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죠. 카페를 도우면서 교묘하게 정보를 빼내고 있었어요. 하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의 매출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남동 2호점 계약서, 라온호텔 계약서, 꽃 도매상 세금 서류까지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죠. 불룸의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2호점 보증금이 얼마인지, 호텔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었어요. 태준은 이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준혁이 보안 점검을 이유로 카페 사무실과 카운터에 작은 카메라 3대를 설치해뒀거든요. 태준이 매출 화면을 찍는 모습, 계약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시간과 각도까지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죠. 준혁은 매일 밤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뒤 이상한 점이 발견될 때마다 진우에게 보고했어요. 진우의 감시팀도 태준이 카페에서 나올 때마다
어머니 오복순에게 전화하는 것을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불룸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넘어. 호텔 계약도 1년에 2억이 넘고. 이 여자 생각보다 돈이 많아. 태준이 카페 앞 골목에서 오복순에게 전화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재접근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태준이 하은에게 성수동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태준이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놓았죠. 하은아, 우리 정식으로 혼인 신고하고 가족이 되자. 서유리한테 아빠가 필요하잖아. 하은이 반지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카페 사업도 같이 하면 좋겠어. 나를 공동대표로 등록해줘. 경영이랑 돈 관리는 내가 맡을게. 너는 잘하는 꽃이랑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돼. 불룸이 더 커질 수 있어. 태준이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은이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어요. 생각해 볼게. 하은이 짧게 대답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이틀 뒤 오후 오복순이 하은의 아파트를 찾아왔어요. 부엌에서 서율의 이유식을 만드는 척하다가 오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태준이랑 재결합하면 우리가 한 가족인 거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정한건설이 지금 좀 어려운데 내 오빠한테 말 한마디만 해줘라. 한성그룹에서 공사 하나만 더 주면 회사가 살아나. 그게 뭐 어렵겠니? 하은이 이유식 그릇을 씻으며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죠. 오복순의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갔어요. 내 오빠가 한성그룹 부회장인데 공사 하나 못 주겠어? 너 오빠 아니었으면 네가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냐?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복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 속에서 상견례 날 고아 주제라고 조롱하던 그때와 똑같은 빛이 번쩍였죠. 하은의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닫혔어요. 그날 밤 서유를 재운 뒤 하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하은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내 말이 맞았어. 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 처음부터 나한테 다시 온 이유가 오빠랑 카페 돈 때문이었어. 오늘 확실히 알았어.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은아, 고생했다. 네가 직접 확인하기까지 기다린 게 맞았어. 이제부터는 오빠가 마무리한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최경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종 단계 실행.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진우가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팔꿈치를 올렸죠. 두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 카페에서 매출 화면을 찍는 사진, 계약서를 촬영하는 영상, 오복순에게 불룸의 수입을 보고하는 통화 녹취임, 태준이 보낸 공동대표 등록 제안 문자, 오복순이 정한건설에 공사를 달라고 압박한 녹음까지요. 하은이 진우의 조언대로 휴대폰 녹음을 켜둔 덕분에 오복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동시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최종 결론에 도달했죠. 오복순의 통장 12억 원에 대한 세금 포탈이 확정되어 추가 청구서가 발부됐어요. 정한건설은 27억 원의 납부 기한을 넘겨서 법원이 회사 재산과 정만수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만수가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에게 사채를 빌리려 했지만 업계에 소문이 퍼져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죠.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오복순과 태준이 예고 없이 하은의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인터폰을 연타하며 오복순이 울부짖었죠. 하은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 할머니가 무릎 꿇을게. 내 오빠한테 한마디만 해줘. 태준도 인터폰에 매달렸어요. 하은아, 나 이러다 감옥 가. 서율이 아빠가 감옥 가는 게 아이한테 좋겠어? 하은이 현관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죠. 서유리는 제가 키웁니다. 두 분은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하은이 인터폰을 끊었어요. 잠시 뒤 지하 주차장 쪽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진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쪽에 법무팀 변호사 2명이 함께였죠. 진우가 로비에 서 있는 오복순과 태준 앞에 섰어요. 지금 바로 떠나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고소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로비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오복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태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고 비틀거리며 자동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복순과 태준이 하은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였어요. 진우의 법무팀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태준에 대해서는 블룸 카페에서 매출 화면과 계약서를 몰래 찍은 행위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됐죠. 오복순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 중이던 고소에 더해 하은의 아파트에서 사업 정보를 캐내고 압박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됐어요. 정한건설에 대해서는 27억 원 강제 집행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 쪽 신고도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태준의 재판이 열렸죠. 하은에게 빌린 2천만 원을 서영과의 여행비와 명품 구입에 쓴 카드 내역이 증거로 나왔어요. 서영에게 보낸 하은이 건 곧 정리되라는 메시지까지 제출되자 태준 쪽 변호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죠. 2천만 원 전액 돌려주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더 내고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서유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라는 결정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복순의 재판에서는 상견례 식당 영상이 법정 화면에 띄워졌어요. 오복순이 팔을 휘둘러 밥상을 엎는 장면이 나왔죠. 이어서 병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왜 너를 버렸는지 이제 알겠다. 제대로 된 부모였으면 자식을 이 모양 이 꼴로 키웠겠어? 오복순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었죠.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출신과 돌아가신 부모를 여러 차례 모욕한 중대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어요. 오복순이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만수에 대해서도 재판이 열렸죠. 하청업체에 뒷돈을 준 것과 거짓 계약, 그리고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돈으로 입마금한 사건까지 모두 드러났어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정만수는 정한건설 대표 자리에서 사실상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세청 추가 청구 8억 2천만 원과 한성그룹 위약금 27억 원을 합치면 총 35억 원이었죠. 자택과 공장 부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 돈으로도 빚의 반도 갚지 못했어요. 태준이 하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아, 나도 피해자야.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형사 것만이라도 합의 좀 봐줘. 부탁이야. 최경수 변호사가 태준의 변호사에게 공식 서면을 보냈죠. 의뢰인은 더 이상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이쪽 사무실을 통해 주십시오. 하은이 태준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모든 연결을 끊었어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진우와 하은이 서유를 안고 경기도 외곽의 보육원 햇살의 집을 찾아갔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두 남매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24년 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70대의 원장 할머니가 복도에서 두 사람을 맞았죠. 원장 할머니가 진우의 얼굴을 보고 하은의 얼굴을 보고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세상에, 진우니? 하은이니?
원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가 차에 실려가던 날 하은이가 현관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오빠 가지마, 오빠 가지마 하고 울던 게 어제 같은데. 하은이 원장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육원 마당 한쪽에 녹이 쓴 낡은 그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진우와 하은이 어린 시절 매일 저녁 함께 타며 이야기하던 바로 그 그네였어요. 진우가 그네줄을 손으로 잡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 서유를 아는 채 옆에 섰죠. 오빠, 우리 약속 지켰네. 방법은 달랐지만. 진우가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맺힌 것을 하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한참 동안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원장 할머니 앞에서 서류 한 장에 서명했죠. 보육원 건물을 새로 고치고 냉난방을 바꾸고 아이들 공부와 예체능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매년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은도 약속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올게요. 아이들한테 꽃꽂이를 가르쳐 줄게요. 제가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 아이들이 꽃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원장 할머니와 선생님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죠. 보육원 아이들은 진우가 가져온 간식과 장난감에 환호했어요. 서유리가 아이들 틈에서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웃었습니다. 블룸 카페 1주년 기념 파티가 성수동 본점에서 열렸죠. 본점 월 매출 2억 원 돌파, 한남동 2호점 정식 오픈, 백화점 입점 확정, 호텔 3곳과 연간 계약 체결이라는 눈부신 성과와 함께였어요. 한 회장 부부, 진우, 준혁, 박미정, 카페 직원 전원, 단골 손님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했죠. 제 인생은 꽃이 피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였어요. 준혁이 카페 테라스에서 정리를 하던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진우 형 부탁으로 시작한 거 솔직히 말했었지. 근데 그 이후로 내가 여기 남은 건 온전히 내 선택이었어. 이제는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 당신 곁에 서고 싶어. 서율이랑 당신이랑 함께 걸어가도 될까? 하은이 테라스 너머 서울 밤하늘을 한참 올려다봤죠.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서유리를 돌보고 나랑 새벽꽃 시장을 다니고 힘든 날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그 시간들이 내한테는 충분한 답이었어.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자. 며칠 뒤 한 회장 부부가 하은을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정원이 보이는 식탁에서 점심을 먹으며 한 회장이 입을 열었죠. 하은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유리를 손녀처럼 돌보고 싶다. 언제든 우리를 찾아오렴. 이정숙 여사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진우를 통해 이미 가족이니 격식은 버리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유리한테 이렇게 많은 가족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은이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정숙 여사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금고를 열고 그동안 모아온 것들을 꺼냈습니다. 하은의 성장 기록 파일, 탐정 보고서, 상견례 증거, 소송 서류까지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다가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죠. 종이가 잘게 잘려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렸어요. 이제 이건 필요 없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파쇄가 끝난 금고 안에 유일하게 남은 것은 24년 전 반으로 꺾었던 어머니의 은색 나비 목걸이 반쪽이었죠. 블룸 카페 오픈 2년 뒤 하은은 꽃 디자인 전문 회사 블룸 바이 하은을 세웠어요. 결혼식,
호텔, 기업 행사, 공간 꾸미기까지 아우르는 사업이었습니다.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진우에게 빌렸던 창업 자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액 갚았죠. 2살이 된 서율은 엄마의 카페에서 꽃 이름을 하나씩 배우고 있었어요. 장미, 튤립, 해바라기. 서율이가 꽃을 가리키며 외칠 때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준혁은 매일 서율의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죠. 주말이면 서율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직 법적 가족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가족이었습니다. 오복순 일가의 끝은 참담했죠. 정한건설은 문을 닫았어요. 자택과 공장 부지가 경매에 넘어가 반값에 팔렸지만 빚의 반도 갚지 못했습니다. 정만수는 옛 지인의 건설 현장에서 하루 12만 원을 받고 일했죠. 오복수는 강남 집을 잃고 인천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태주는 정가 기록 때문에 취직을 못하고 편의점 야간 일을 전전하며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보내는 것 외에 서율과 하은의 삶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봄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하은의 서초구 아파트 거실에 둥근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 하은, 서율, 준혁, 한 회장 부부까지 6명이 둘러앉아 있었죠. 하은이 직접 만든 계란말이, 된장찌개, 갓 지은 밥이 식탁 위에 놓였어요. 식탁 가운데에는 하은이 오늘 새벽고 시장에서 골라온 라일락한 다발이 유리 화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삼촌, 서율이가 두 팔을 쭉 뻗었어요. 진우가 조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에 24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웃음이 피어났죠. 하은이 식탁을 바라봤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양부모님, 아직 연인이라 부르기 조심스러운 준혁, 그리고 24년 만에 되찾은 친오빠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 사이로 봄바람이 들어와 라일락 향기를 거실 가득 퍼뜨렸죠. 이게 가족이구나. 하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오복수는 고아라는 이유로 하은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만만하다고,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깔아뭉개도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은의 뒤에는 24년 동안 단 하루도 동생을 잊지 않은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은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꽃시장을 다니며 손이 트고 반지하 원룸에서 아이를 가진 채 버텨내고 끝내 자기 이름을 건 가게를 세운 사람이었죠. 가족은 핏줄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은의 곁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딸처럼 아껴준 박미정 사장님이 있었고 양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있었고 묵묵히 옆을 지켜준 준혁이 있었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가득한 봄날 아침, 둥근 식탁에 둘러앉은 6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얼굴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출신으로, 배경으로, 가진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뒤에 누가 서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어떤 힘이 자라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